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야근이 부쩍 늘어났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잦아졌죠. 무엇보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달라고요. 제 직감이 틀리길 바라면서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원님, 혹시 저희 말고 다른 흥신소에도 일을 맡기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누군가가 저희 말고도 사장님을 미행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대체 누가 우리 남편을? 그게 한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교대로 사장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프로 같은데 경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대체 누가, 왜? 사모님, 혹시 사장님이 최근에 누구와 금전 문제나 다른 트러블이 있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본격적인 뒷조사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뢰한 흥신소 말고 또 누군가가 남편을 조사하고 있다니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이 대체 무슨... 일단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로 사람을 붙인다는 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대체 어떤 일에 휘말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결혼 22년 차가 되었어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왔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며 일도 하고 살림도 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변했습니다. 결혼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흥신소 전화를 받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회사야. 무슨 일이니?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서랍 다 열려있고 난장판이야. 뭐라고? 너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야? 응, 방금 학원 끝나고 들어왔는데 당장 밖으로 나가. 지금 바로 나가서 경비실로 가 있어. 엄마, 무서워. 채원아, 일단 밖으로 나가. 엄마가 지금 경찰 부를게. 전화를 끊고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까지 가는 30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딸이 경비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왔어. 경찰 2명이 집안을 살피고 있었어요. 현관문은 멀쩡했는데 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사모님이시죠? 일단 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귀중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서재 수납장이 열려 있었고 안방 서랍장도 다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이나 귀금속은 그대로였어요. 뭐가 없어진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거실을 살피던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여기 혈흔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인데요. 거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어요. 소파 밑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피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남편분 연락 되시나요? 집에 다른 분은 안 계시죠? 전화가 꺼져 있네요. 아빠 회사에는 연락해봤어? 그래, 회사에 전화해볼게.
회사에 전화했더니 남편은 오후에 조퇴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혈흔은 감식 의뢰하고요. 오늘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왜? 전화가 안 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끝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장님이 오늘 무단 결근하셨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직 24시간도 안 됐고요. 성인 남성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피가... 혈흔은 조사 중이에요. 일단 더 지켜보시고 계속 연락 안 되시면 다시 오세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죠. 아직도 연락이 안 되시나요? 네, 회사도 계속 결근하고 있어요. 그럼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가수에서 혈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모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남편분 혈액이 맞습니다. 그럼 남편이 다친 건가요? 혈흔의 양으로 봐서는 생명에는 지장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 부상을 입은 건 확실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실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남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준호가 실종이라고? 피까지 흘리고 사라졌다니. 어머니,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마, 내 아들이... 그 길로 시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셨어요. 딸은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왜 피까지 흘리고 사라진 거야? 경찰이 찾아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무슨 단서요? 남편을 찾으신 건가요? 일단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님이 노트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모님, 이거 보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뭔데요? 무슨 영상인가요? 남편분이 집으로 오시던 날 저녁이에요. 집 근처 골목 CCTV인데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여기부터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남자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머, 저게... 남자가 남편을 밀치더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렸어요.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10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맞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우리 남편을... 지금 신원 파악 중입니다. 다른 CCTV도 추적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을 끌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이후 행적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사각지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흥신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흥신소를 썼어요. 남편 외도 때문에. 흥신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수상했거든요. 야근도 늘고 전화도 피하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흥신소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미행하고 있었다고요. 적어도 2명 이상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흥신소 담당자 연락처 좀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누가 남편을 그렇게 때린 걸까요? 남편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CCTV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맞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외도를 의심했다고 해도 2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뭐래? 아빠 소식 있어? 아직 조사 중이래. 딸에게 폭행 장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은 계속 친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경찰 조사가 끝난 집에 혼자 있었죠. 회사는 당분간 휴가를 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사모님 남편분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모님 남편분이 저희 남편을 잡아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남편이 그때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냥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모님 남편분이 붙잡으신 거예요. 피해자분은 기절해 있었고 우리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대요. 근데 사모님 남편분이 못 가게 막고 경찰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요? 그 일로 남편이 벌금 1,000만 원에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트럭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면허가 취소되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그만 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사모님 남편분을 찾아가서 때렸어요.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요? 언제 때렸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쯤, 정확히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나갔다가 새벽 2시쯤 들어왔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경찰이 보여준 CCTV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처음엔 안 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새끼한테 본때를 보여줬다고 이제 정신 차렸을 거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더 못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실종 상태인 거 아세요? 혹시 남편분이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실종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때리기만 했지 그 이상은 진짜 몰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전과자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큰애는 내년에 대학 가야 하고 작은애는 고2예요. 등록금이며 학원비며 빚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집도 월세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고소요?
정말 때리기만 했대요. 골목에서 한 10분 정도. 그러고는 그냥 왔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갈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선물을 돌려주려 하자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살았건 죽었건 고소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학원도 끊겨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소를 어떻게? 여자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수소문해서 알았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서둘러 도망가듯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간 직후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남편을 폭행한 사람 찾았어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방금 왔다 갔어요. 음주 운전자요? 이름이나 연락처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데 몇 달 전인지 작년인지 그 전인가? 하여간 남편이 신고한 음주운전 사건 조회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벌금형 판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을 때린 사람은 찾았지만 남편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전 그 여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 남편까지 함께였어요. 왜 경찰에 말씀하신 거예요? 고소 안 하신다면서요. 어쩜 이래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소가 아니라 남편 실종 때문에 알린 거예요. 당신들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릅니다. 제가 화가 나서 때린 건 맞는데 그 후로는 정말 몰라요.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고소하지 마시라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주머니야말로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지금 남편 실종 상태라고요. 남자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분 부인 맞으세요? 아닌데.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고 났을 때요. 그 새끼 아니 사모님 남편분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서로 자기야라고 불렀거든요. 어머, 뭐야? 부인이 아니었으면 불륜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여자요? 분명히 봤어요. 사모님하고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키는 좀 작고 파마 머리였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 그 사람이 와이프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긴 파마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 입고 있었고요.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남편분이랑 팔짱도 끼고 있었고 진짜 부부처럼 다정해 보였는데.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일이나 신경 써. 진짜 봤다니까.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제가 그때는 술이 깨고 있을 때라 똑똑히 기억나요. 그 여자 얼굴도 봤고요. 화장 진하게 한 얼굴이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쓸데없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 사모님, 아무튼 고소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우리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간녀가 정말 있었던 거죠. 제가 의심한 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간녀의 존재가 확실해지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캐비넷, 책장 뒤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깨끗했고 통화 기록도 평범했죠. 그러다가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금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30분이면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고라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부탁드려요.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비어 있네요? 평소 그 안에는 금괴 10개와 달러 뭉치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금괴만 시세로 1억 8천, 달러는 5만 불이었어요. 적어도 2억 3천만 원은 넘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이미 가져간 것 같은데요. 강제로 연 흔적은 없고 비밀번호로 열었네요. 남편 말고는 아무도 비밀번호를 몰라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집 금고에 있던 금괴랑 달러가 다 없어졌어요. 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정도 금액이면 혹시 남편분 금융거래 내역 조사 가능할까요? 동의서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장 쓸게요. 남편이 돈을 빼갔다는 거잖아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 후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명의 계좌에서 6억이 인출됐습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요. 6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었다고? 정기 예금 해약하고 주식도 다 팔았네요. 펀드까지 전부 정리하셨어요. 코인도 꽤 가지고 있으셨고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셨네요.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요. 이거 계획적인 잠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남편이 돈을 들고 도망간 건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도망갔거나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거나요. 상관녀요. 분명 그 여자랑 도망간 거예요. 돈까지 챙겨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납치나 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혈흔도 있었고 폭행도 당했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파트는 신혼 때부터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구입해 준 것이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돈만 챙긴 거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도망간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이번에는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자주 가시던 곳들 CCTV 확인했어요. 뭘 찾으셨어요?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랑 단골 카페에서 여러 번 만났더라고요. 식당 CCTV에도 찍혔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한미정이라는 45살 여자입니다. 기혼자고요. 남편이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꽤 잘 사는 집안이에요. 사장님이랑 같은 헬스클럽 다니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필라테스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유부녀라고요? 네, 1년 전부터 관계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호텔 직원 진술도 확보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 집 주소 알아요? 네, 신원조사 다 끝났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남편 직장까지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여자 남편이 이미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사장님한테요. 2달 전에 소장이 접수됐더라고요. 뭐라고요? 소송이요? 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더라고요. 불륜 증거도 다 확보한 상태고요. 아, 그런데 경찰이
왜 이런 중요한 걸 저한테 안 알려준 거죠? 아마 개인정보라서 실종 사건이랑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리 아내분이어도 경찰이 말 안 해주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실종이랑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남편이 상간남 소송당한 거 아셨어요? 그건 또 어떻게... 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데요. 저희도 그 건은 확인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 걸린 건 맞는데 실종과 직접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연관이 없어요? 남편이 소송당하고 나서 사라진 거잖아요. 저희도 그쪽을 조사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흥신소에서 받은 주소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진 건지, 그 여자는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흥신소에서 받은 주소를 따라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준호 씨 아내입니다. 문 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어요. 굵은 웨이브 머리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남자가 묘사한 그 여자가 맞았어요. 들어오세요. 언젠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상간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남편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같이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상간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벌이요? 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나 말해요. 정말 몰라요. 3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도망간 거 다 알아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 남편한테 걸려서 같이 못 도망갔어요? 어떻게 가정이 있으면서? 제 남편은 죽었어요. 한강에서 몸을 던졌어요. 한 달 전에. 네? 뭐라고요? 남편이 제 바람을 알고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날 밤 한강에 상간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제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길 바란다고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전 이준호 씨를 만난 걸 이젠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다 잊고 싶어요. 저 소송하셔도 상관없어요. 위자료든 뭐든 다 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그만 찾아오세요.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뺨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상을 당한 사람을 때릴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아직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어요. 무슨... 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죽은 당신 남편에 대한 대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당신 때문에 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의 벌이에요. 상간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들을 게 없었습니다. 그 집을 나왔어요. 상간녀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감도 오지 않았어요. 상간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간녀 남편의 죽음이 남편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경찰에 문의했어요. 형사님, 상간녀 남편이 죽은 건 아셨죠? 이게 남편 실종이랑 관련 없는 게 맞죠? 그분은 한 달 전에 사망하셨어요. 남편분 실종 시점과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럼 정말 관련이 없는 건가요? 시신도 확인했고 유서도 있었습니다. 타살 의혹은 전혀 없었어요. 아내 불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수사는 계속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남편이 돌아오는 꿈을 꿨다가 깨어나면 현실이 더 잔인했죠. 10kg가 빠져서 옷이 다 헐렁해졌어요. 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 이제 2달도 넘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아빠 어디 갔냐고. 출장 갔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친정엄마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네가 이러고 있으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 어떻게 그만해요. 남편이 실종됐는데. 이서방, 아니, 이제 이서방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놈의 새끼, 불륜도 하고 돈까지 들고 도망갔잖아. 그 큰 돈을 혼자 빼서 사라졌다며. 금괴에 달러까지 챙겼다면서. 그런 말 다 한 거야.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야. 그런 남자 더 찾아서 뭐하게. 그래도 잡아 죽이더라도 일단 찾아라. 22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여자 만나고 돈 빼돌리고 네 시부모님도 병원에 누워 계시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못 일어나신다면서. 그 사람들도 다 그놈 때문에 쓰러진 거야. 그런 사람은 찾을 가치도 없어.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해. 채원이도 있잖아. 애 아빠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 엄마, 나도 이제 아빠 안 기다릴래.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아빠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채원아,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간 거잖아. 상간녀랑 도망간 거잖아. 자기 행복 찾아서 외국 가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런 아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엄마, 이제 그만 잊어.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상간녀 남편이 죽었다는 말도 못했어요. 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었죠. 아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경찰도 못 찾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찾니? 형사가 뭐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채원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너도 법원에 이혼 소송 신청해. 그날 밤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간 건지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님 번호였어요. 사모님,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긴급한 사안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단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 야산 아래에서 남편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네? 차를요? 차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DNA 검사 결과 남편분이 맞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님이 의자를 권했어요. 죽은 건가요? 정말로? 네, 실종 당일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죽었다는 말인가요?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했지만 2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금고에 있던 돈과 금괴는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은행에서 뽑은 돈들도 차 안에 있었고요. 도망가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선택을... 상간남 소송, 상간녀 남편의 죽음, 그런 일이 겹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수사는 종결됩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채원아,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찾았어?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야, 우리 준호가 죽었다니.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어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많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 남편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어요. 어쨌든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륜과 배신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22년을 함께한 세월이 자꾸 떠올랐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남편의 친구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남편은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빈소에서 계속 울부짖으셨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말도 없이 영정사진만 바라보셨죠. 딸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난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동생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절 위로했어요. 앞으로 언니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죠. 그때는 동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 결혼식, 딸이 태어나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재를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딸도 다시 학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날은 여동생 서진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동생이 저녁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 동생이 자주 챙겨줬어요. 언니,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내가 금방 저녁 준비할게. 고마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무료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동생 집 거실은 늘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원목 책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동생답게 빼곡히 꽂혀 있었죠. 일어나서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김영하. 손가락으로 책 등을 쓸어내리며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책들과 달리 유독 낡아 보이는 책 한 권. 소설책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꽂혀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낡은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이었어요. 왜인지 그 책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책을 빼서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무심코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사랑시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책 뒤쪽에서 멈췄습니다. 빈 페이지에 누군가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검은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적은 글씨.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그대는 나의 봄이요. 차가운 내 삶의 유일한 온기. 그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는 그대만의 바보입니다. 시 아래에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LJH.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남편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날짜는 10년 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쓴 자작시였거든요. 23년 전 남편이 직접 써서 읽어줬던 그 시. 제게만 바친다고 했던 그 시가 왜 10년 전 날짜로 여동생 책에 있는 거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동생이 10년 전부터?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집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아, 준호 씨 생각나니? 갑자기 왜? 목소리가 떨릴까봐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냥 네가 형부랑 친했잖아. 뭐 그렇긴 했지. 형부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칼로 썰던 동생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형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글쎄,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 상간남 소송도 당하고 상간녀 남편도 자기 때문에 죽었고. 상간녀 남편의 죽음. 그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정보였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왜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유서는 없었다며. 경찰이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생의 다음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으며 눈을 감았죠. 그래도 금괴랑 현금은 차 트렁크에 다 두고 가서 다행이야. 그것까지 없었으면 언니 생활비도 없었을 텐데. 그럼 얼마나 억울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금괴와 돈이 차에 있었다는 건 저와 경찰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가족 중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걸 동생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 화장실 좀 갈게.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저녁은 다음에 먹자. 언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체한 것 같아. 집에 가서 쉴게. 서둘러 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동생이 뒤에서 불렀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뒤돌아보니 동생이 문 밖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괜찮다며 서둘러 그 집을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토를 했어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동생과 남편 10년이라는 세월. 설마 그 둘이 그렇게 오래 불륜 관계였던 걸까요? 동생이 남편의 또 다른 상간녀였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진짜 사랑은 동생이었던 걸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의사가 나간 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정말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면,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에도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핸드폰을 꺼내 흥신소에 전화했습니다. 제 동생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주세요. 남편 죽음에 관여한 것 다 알고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가족인데. 그냥 해주세요. 입막음용 현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꾸며주세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땡땡 공원으로 해주세요. 밤 11시예요. 제발 동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50분 동생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죠. 손에는 갈색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저는 50m쯤 떨어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이 걸어준 전화로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죠. 돈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전부예요. 3천만 원? 그것뿐이에요? 당신이 한 일 치고는 너무 적은데.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어요. 더는 정말 없어요. 제발 이걸로 끝내주세요. 춘천 야산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어요. 차에서 혼자 나온 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당신이 당신 형부, 아니, 내 연남을 그렇게 놔두고 온 거, 그게 문제죠. 죽인 게 아니에요. 함께 저 세상 가자고 해서 살기 위해서 차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그 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남자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자고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죽자고. 그리고 절 춘천 야산으로 데려갔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저 그 사람 뒷조사 다 해봤어요. 저 말고도 여자가 있더라고요. 죽어도 싸죠. 저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로 듣고 있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서진아! 동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저는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10년이야? 10년 동안 내 남편이랑? 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내 남편을 죽이고 10년 동안 내 등 뒤에서 불륜을 하고?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 남자가 먼저 죽자고 한 거야. 그 여자 남편 죽고 소송당하고 그래서 미쳐버린 거야.
준호 씨가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이제 끝내자고 했어. 난 살고 싶어서 도망친 것뿐이야. 그럼 왜 신고 안 했어? 왜 그냥 놔뒀어? 구조라도 요청했어야지. 무서웠어. 언니한테 들킬까 봐.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잖아. 우리 관계도 그동안의 일들도.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 언니가 애 키우느라 바쁘고 형부가 외로워 보여서. 그런데 어느새 10년이. 동생이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안 듯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다 녹음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결국 제 신고로 여동생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지운 적도 있다고 고백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동생의 진술은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제게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생이 최근 남편의 또 다른 불륜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미행하던 또 다른 사람들은 동생이 쓴 흥신소였던 거죠. 한미정이라는 여자와의 관계를 발견한 동생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바친 자신보다 1년 된 여자를 더 아낀다고 생각했대요. 동생은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안 된다고 동생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화가 난 동생이 저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돌변했다고 합니다. 박서진 씨 진술에 따르면 남편분이 그럼 같이 도망가자고 제안했답니다. 돈도 준비했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자고요. 그래서 동생이 따라간 건가요? 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꼈대요. 남편분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동생은 춘천 야산으로 가는 길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영원히 함께하자 이제 끝이야라는 말을 반복했대요. 도착한 후 남편이 함께 죽자고 제안했을 때 동생은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요. 박서진 씨가 미리 준비를 했더군요. 남편분 커피에 수면제를 탔답니다.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건가요?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남편분이 먼저 박서진 씨 목을 조르려 했대요. 하지만 수면제 때문에 힘이 빠져서 실패했고. 남편은 동생을 해치려다 수면제 때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그때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번개탄을 발견했대요. 처음부터 남편은 동생을 제거할 생각이었던 거죠. 스스로 삶을 등졌다고 위장할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박서진 씨는 살기 위해 차에서 나왔고 번개탈은 그대로 둔 채 떠났답니다. 동생은 그것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생은 산을 내려와 집까지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독하게 걸어왔던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을 그 시간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장례식장에서의 동생 모습이었어요. 그때 동생이 저를 안아주며 흘린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앞으로 잘 챙기겠다던 그 약속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편 차에서 발견된 돈과 금괴, 동생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망 자금으로 준비했다고 미리 말해줬대요. 둘이서 새 출발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의 진짜 계획은 달랐을 겁니다. 동생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것이 남편이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나 봅니다.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유기치사로 기소될 것 같습니다. 형량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모두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죄였어요. 선고를 받던 날 동생은 끝까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을 동시에 잃었어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에 시달렸죠. 딸 채원이도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모의 충격적인 진실, 그것도 10년이나 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에 아이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막내딸을 감옥으로 보내야 했어요. 사위와 막내의 10년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없어지셨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죽음과 불륜 사실을 알고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결국 2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만약 동생 집에 놀러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시집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만 잊으려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딸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남편과 하나뿐인 여동생,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10년 동안 저를 속였으니까요. 때로는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모래성과 같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었을까? 이제는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딸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주리라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